네, 복된 장소에 이렇게 초대해 주신 존경하는 황규식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특히 중간에서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신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김재수 회장님,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1시간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7시 31분이니까 8시 31분까지 해야지. 네, 31분 지나갔으니까요. 예, 그때까지 하는데 30분 동안은 두 가지 주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한번 두 가지의 기적입니다. 하나의 기적은 벌써 지나간 기적이고,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지켜보는 기적. 그 두 가지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에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KBS 9시 뉴스 앵커를 했었죠. 그래서 저를 아나운서로 부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아나운서가 아니에요. 아나운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아나운서라고 하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얼굴로 9시 아나운서는 될 수 없거든요. 아나운서는 이렇게 외모가 준수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높은 경쟁률 속에서 될 수 있는 직종입니다. 저는 기자 출신입니다. 기자들은 열심히 가서 취재하고 그 자부심이 굉장히 높고 그런 사람들이죠. 아나운서는 뭐고 기자는 뭐고 앵커는 뭐냐? 아나운서는 아나운서 시험 봐서 당선된 사람이 아나운서, 기자는 기자 시험 봐서 당선이 아니고 합격된 사람이 기자입니다. 그런데 9시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앵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앵커는 남자는 저 같은 기자가 하고 여성은 아나운서들이 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했던 조수빈 앵커는 조수빈 아나운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앵커, 남자 앵커들, 뭐 이등열, 박성범, 뭐 신경민, 뭐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전부 다 기자 출신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23년 동안 KBS에서 기자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기자 당시에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정치부에서 제일 많이 있었고 또 그랬지만 제가 또 어디에 있었냐 하면 이 생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여러분 2580은 아실 거예요. 2580보다도 더 시청률이 높았던 같은 성격의 프로그램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KBS 리포트입니다. KBS 리포트라는 프로그램 안에서는 생활 속에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운 일들, 괴롭고 억울한 일들, 이런 것을 한 20분짜리 다큐멘터리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한 3개쯤 방송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그 전에 굉장히 중요하고 세계적인 특종을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어떤 거였냐 하면, 여러분 이 이비인 후과에서 가장 큰 수술이 있어요. 이 뭐 임파선도 떼내고 여기 있는 근육들도 떼내고 목에 있는 것도 떼내고 뭐 이런 큰 수술. 그 뭐 수술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 그 수술을 했던 어느 환자의 증언 제보를 통해서 이제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그래서 암 수술을 했는데 이거를 계속 떼내도 암세포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걸 떼낸 걸 다시 붙일 수도 없었고 큰일 났다 싶은 의사가 옆방에 가서 다른 암세포를 가져와서 보여주면서, 물론 이 사람은 정신이 없으니까 그 보호자들께 보여드리면서 이게 이 사람한테 떼낸 암세포입니다 이랬더라. 사실은 암이 없었다. 그런 걸 취재를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범죄죠. 그래서 그거를 20분짜리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한 달 동안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시간을 한 달 동안을 구상도 하고 취재하는데 인터뷰도 하고 여러 가지 문헌도 찾아보고, 다음에 거기 있었던 녹취록을 작성하고, 다음에 인터뷰 있는 걸 잘라내고 기사를 쓰고 그거를 편집하고 뭐 컴퓨터 그래픽을 또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리는데 그거를 대구까지 가서 인터뷰를 다 하고 했어요.
그다음에 약이 필요하다. 이 사람의 DNA와 그 조금 마이크로 단위로 잘라놓은 암세포와 그게 같은 DNA인지를 알기 위해서 DNA를 뽑아내는 시약이 필요한데 그게 없다고 하는데, 제 아내가 의사입니다. 전문의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의 도움을 청해서 그 시약을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원고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밤에 그날 야근을 하는 날인데, 야근을 저는 외신 야근을 했습니다. 외신 야근. 그래서 미국에서 시차가 있으니까요, 정반대죠, 미국이. 그러니까 그때 막 밤에 날아오는 텔렉스, 당시엔 텔렉스로 다다다다닥 하고 날아왔는데 그러면 그거를 번역을 해서 아침에 나가는 뉴스로 만드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 야근을 하려고 밤 9시, 10시가 넘어서 한 11시쯤 돼서 위에서 저 취재한 거 정리하다가 밑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쭉 걸어가는데 큰 보도 본부의 3층 건물을 가로질러서 가는데 왼쪽에서 깜깜한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가 따라랑 울리는데 다른 사람은 안 받습니다. 그런 전화 안 받아요. 방송국에 전화하는 사람은 대개, 그 시간에 전화하는 사람은 대개 두 가지 부류인데, 하나는 정신이 좀 없는 사람들, 뭐 이것저것 오늘 한 게 저게 생방송이에요 아니면 녹화방송이에요? 그러면 생방송입니다. 그러면 제가 2번만 더 해도 되겠죠? 무슨 소린가? 또 똑같은 걸 또 다시 해요. 한 번만 더 전화해도 되죠? 또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끊어요. 이게 강박이에요. 3번을 안 해주면 계속 전화를 합니다. 뭐 그런 사람들, 뭐 외계인과 뭐 통화를 했다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전화를 하고, 하나는 억울한 사람들이 전화를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은 억울한 사람이 전화하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지나가다가 전화가 와서 제가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는 것부터 전이가 받습니다. 전이가 받아요. 어떤 그 정신없는 분들 말고 혹시 무슨 사연이 있는 분들의 전화라면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 다정다감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 웃으세요? 그렇게 안 생겼나요? 네, 그런 마음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어느 여성인데 좀 뭐랄까요? 그 간절한 그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내용이 뭐 이제 길었어요. 근데 내용이 뭐냐? 뭐 유방암 걸렸는데 억울한데 연락을 해도 안 되고 취재해 줄 수 없느냐,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긴 얘기인데 한꺼번에 얘기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제 저는 바쁘게 빨리 가야 되고, 저기를 이분은 갈까봐 걱정이 돼서 막 빨리 얘기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 마음은 뭐냐, 전화를 받아서 이제 용건을 알았어요. 의료 사고가 있었구나, 그거를 취재해 주길 바라는구나, 뭐 간단하죠. 그런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판단을 했는데, 제가 지금 의료 사고를 취재하고 있잖아요. 다시 할 수는 없죠. 또 저는 그냥 금방 쉽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길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빨리 이제 상황 정리를 하고 알겠습니다. 근데 의료 사고라는 거는 의사와 환자 양쪽 양자가 있기 때문에 그게 누가 맞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제가 또 지금 의료 사고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말고 저는 못하니까 조기 사회부 기자들한테 제가 이 사건을 토스할 테니까, 전달할 테니까 전화번호 알려주십시오. 그럼 전화번호를 갖고 제가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취재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기자님은 취재 못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제가 똑같은 의료 사고를 취재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그 옆에 있는 종이가 있어요. 종이, 뭐 신문사가 아니고 방송국에 종이는 많죠. 그래서 종이 옆에 이분 성함이 김문자씨입니다. 김문자. 근데 이분이 안산에 사신다 그랬거든요. 안산 031 전화번호 대세요. 그랬더니 몇 번 뭐 해요. 지금은 알 수 없는 그 전화를 귀퉁이에다 적고 쭉 찢어가지고 싹 말아가지고 제 여기 와이셔츠 윗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 잘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야근을 해야 돼서 얼른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친절하게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
그날 뭐 이제 정신없이 야근을 했죠. 밤을 꼴딱 새야 되는 거니까 막 하다가 더웠어요.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더웠어요. 더우니까 이렇게 셔츠도 벗고 이렇게 위에 있는 겉옷도 벗고 셔츠만 입고 있다가 뭐 이렇게 막 졸리고 그러니까 몸에 있는 게 막 귀찮고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막 뒤져가지고 버리고 그랬는데 아까 여기 있던 종이를 그 쓰레기통에다 싹 버렸습니다. 쓰레기통 옛날에 파란 걸로 플라스틱으로 된 거 요만한 거 아세요? 이렇게 파란 거 이렇게 된 거 있었죠? 이렇게 거기다 싹 버렸습니다. 버리고 이제 밤새워서 막 하다가 막 졸다가 일어났다가 아침이 돼서 이제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9시쯤 돼서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당시에 저의 부장님이 나중에 KBS 사장을 하신 분이신데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그분이 그날 회의를 하면서 좀 서두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민경욱 씨 그거 취재 잘 됩니까? 그래서 근데 왜 제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이거 그렇게 많이 취재를 했던 건데 갑자기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좀 이거 좀 확신이 없는데요. 이런 얘기가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참 신기해요. 뭐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 DNA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올린 그림이 아주 그냥 깨끗하게 샥샥 나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제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이렇게 다른 건지 이걸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 사건을 제보한 사람이 변호사였는데 언제 보니까 사실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이걸 KBS가 보도했다라는 것을 자기 재판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건 기자는 자기 확신이 없으면 할 수가 없죠. 그럼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럼 뭐 다른 건 있나? 그러셔요. 그래서 뭐 하나 있습니다. 그럼 빨리 해야 되겠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사장회의가 있다고 하면서 얼른 나갔어요. 사장회의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저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남겨져 있었는데 아까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있긴 뭐가 있어. 다음에 할 게 있냐고. 그런데 갑자기 그 김문자 씨 전화한 게 생각나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야 되겠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만은 제 마음에 쏙 드는 게 없었으니까 그거나 빨리 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여기를 찾아봤더니 있습니까? 없죠. 버렸으니까. 그래서 전화번호가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얼른 밑으로 4층에서 3층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뛰어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쫙 보도국에 들어가서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왜냐? 여기 그 밤새도록 있었던 이게 막 야근하면서 막 어질러 놓았던 쓰레기통들이 이게 쫙 있거든요. 그게 다 비워져 있는 거예요. 그냥 다 아주머니들이 아침에 나와서 다 청소를 해가지고 쓰레기통을 다 비웠어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구나, 난 끝이다 이런 생각에 혹시나 하고 저 끝에 가서 오른쪽 끝까지 거기 야근했던데 그걸 갔더니 쓰레기통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딱 들어가가지고 봤더니 그 쓰레기통만 안 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봤더니 막 뭐 침 뱉고 뭐 커피 쏟고 물 쏟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글자가 막 뭉개진 번진 그런 종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툭툭 털어가지고 와가지고 번호를 적었습니다. 적어서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문자 씨랑 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자,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 이런 사건이었어요. 한쪽에 유방암이 생겨서 유방을 잘라냈습니다. 다음번에 유방암이 재발이 됐다 그래서 또 잘라냈어요. 양쪽을 다 잘라내고, 근데 유방암이 뼈로 전이가 잘 됩니다. 뼈. 그래서 전이가 될 수 있다 이러니까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면 진단을 잘 받고 재발되는 것을 감시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에 열심히 한번 진단을 받아보자, 치료를 받아보자. 치료는 다 했고요. 재발되는 것을 감시하자 이런 의미로 그 선생님한테 뭐 내과인지 외과인지 뭐 외과겠죠. 그 외과의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는 것 말고 두 번째로, 그러니까 첫 번째로 들어가기 전에 방사능 선생님한테 가서 아주 정밀 사진을 찍고, 그러니까 돈이 두 군데로 들고 노력도 두 군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재발되는 것을 막자 이런 생각에 열심히 병원을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재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충격적이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병원을 다녔으니
재발된 초기에 내가 이걸 발견하게 됐다. 이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그럼 치료를 하면 되겠네요 라고 했더니 그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치료 못합니다. 아니 왜 못해요? 그랬더니 온몸에 퍼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온몸에 퍼져요? 뭐 지지난주에도 오고 그랬는데 어떻게 온몸에 퍼집니까? 근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치료법에는 조혈모세포 20밖에 없다. 조혈모세포는 이 엉치뼈에 뼈 안에 보면 피를 만드는 세포들이 있는데 그 조혈모세포를 이제 이식을 해서 건강한 피를 돌게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딘가 숨기는 것 같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치료를 받는데 이 남편이 그 진료실에 가만히 있다가 부인하고 얘기를 하는 사이에 그 엑스레이를 싹 들고 도망을 가요. 밖으로 나와요. 그런데 다른 분들한테 보여줘요. 그 엑스레이를 저도 봤는데 저는 이 아는 사람이 아니고 제 아내는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의니까 이렇게 보더니 제가 보기에도 그랬어요. 아유 이분은 못 사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냥 머리에도 까맣게, 그다음에 이 가슴뼈, 팔, 엉치, 다리뼈 이런 데가 새까맣게 변했어요. 새까맣게 변한 게 암세포에 이제 잠식이 된 암이 막 퍼진 거라고 그러는데 이거 보더니 아유 이분은 못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의 이제 그런데 그런 일이 왜 생겼을까요? 왜 생겼냐 하면 이분이 이 의사 선생님께서 양쪽을 다 하고 주치의로서 수술을 잘 했습니다. 잘 했을 당시에 이 사람이 외국으로 연수를 갔어요. 연수를 가니까 가는 1년 동안 후배 의사한테 주치의 자리를 맡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봐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1년 있다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 사람을 잘 만나고 봤더니 아니 벌써 8개월 전부터 암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8개월 전 암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온몸에 막 퍼지기 시작한 게 착착착착착 나오는데 이 얘기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후배가. 그 후배는 어디 갔느냐, 왔을 때 이 후배는 바통 터치를 하고 또 유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배는 없어요. 여기 그 선배가 맡겨놨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일은 왜 벌어졌느냐, 양쪽 가슴을 떼어내는 큰 수술을 하면 진료 기록부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 두꺼운 곳에 계속 밑에 깔린 거예요. 엑스레이 사진이. 근데 이걸 봐야 되는데 한 5분 동안, 5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이 사람 얼굴 보고 뭐 아프세요? 뭐 안 아프시죠?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그 8개월 전부터 재발됐어 하면서 막 외치는 그 엑스레이 사진을 들춰보질 않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와서 보니까 온몸에 다 퍼졌잖아요. 퍼졌다는 거 알려줬는데 고치자 그러니까 못 고치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답을 못 하죠. 그 사람이 죄송한데 제 후배가 이렇게 8개월 전부터 했는데 못 봤네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말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엑스레이를 갖고 밖에 나가서 봤더니 그 선생님들이 이건 8개월 전에 벌써 이거 보세요. 8개월 전부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던 거죠. 다음에 중요한 거 고칠 수가 없잖아요.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 그런 걸 취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억울하지요. 그래서 억울한 걸 쭉 취재를 했는데, 자, 저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한 달 동안 취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3주일을 다른 걸 하려고 썼다가 지금 이제 일주일을 가지고 안 되니까 한 일주일 한 반쯤, 한 열흘 안에 이걸 해야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냥 남들 하는 게 한 3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의사들은 이쪽에 동료 의사의 잘못을 얘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도록 교육받습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는 그 반대로 되어 있어요. 동료 의사가 잘못하면 세상에 알려라. 그래서 너희들의 직업 윤리를 높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료 의사의 잘못된 것을 고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동료인데 좀 눈 감아줘야지. 이래서 취재가 어려울 수 있는데 제 처의 은사 가운데 한 분이 거기에 대해서 인터뷰도 해주시고, 다음에 몰래 카메라 가져갔는데 이 사람이 그냥 뭐 되고 그래픽도 되고, 다음에 사실관계가 워낙 잘 떨어지니까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를 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 몰래 카메라를 갖고 그
나중에 이게 원래 주치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주치의 선생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잘 대답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건 몰래 카메라죠. 몰래 카메라는 화질이 안 좋은 이렇게 흔들리는 걸 몰래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ENG라고 해서 이게 큰 카메라가 있거든요. 아주 화질이 프로의 화질이죠. 그런 카메라가 있어요. 근데 이 2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화면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장치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다채롭거든요. 그래서 그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걸 메고 이제 거의 다 끝났어. 모든 게 끝났기 때문에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이렇게 하자. 당신 얘기하는 거 이거 장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벌써 몰래 카메라로 다 찍었다. 당신이 하고 싶은 걸 떳떳하게 얘기해라. 우리가 카메라를 가져왔으니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취재를 뭐 했던 거고 당신도 인정하지 않았느냐, 병원이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그때까지는 작은 카메라 갖고 다녔으니까 몰랐는데 이번엔 큰 KBS라고 써있는 큰 카메라를 갖고 대학병원에 들어가니까 저 뒤에 경비원 2사람이 등치 좋은 사람이 이렇게 따라 붙었어요. 근데 그거를 슬슬 보고 오던 이 김문자 씨가 갑자기 돌아서더니 이 머리를 확 잡아떼면서 이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란 게 이 머리가 뭐 암치료를 받으니까 그럴 수 있으라고 생각했지만 확 했더니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눈썹도 없고 이렇게 암치료를 받느라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학을 떼고 이러고 가버렸어요. 근데 그 장면이 또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렇게 샥 뭔가 하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오고 이분이 확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라고 이 고함을 지르는 그 장면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자, 그걸 갖고 들어가서 이제 기사를 쓰고 이제 빨리 만들어야 될 때가 됐어요. 만들려고 편집을 하죠. 화면을 편집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라는 부분을 붙이고 있을 때, 편집을 하고 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뒤에서 야 이게 뭐냐 이래요. 그래서 봤더니 보도본부장이에요. 보도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 보도본부에서 제일 높은 사람, 보도본부장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억울한 암 환자가 있어서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아 그래? 야 이거 9시에도 내 이러는 거예요. 그 KBS 리포트라는 것도 10% 이상 높은 시청률을 갖지만 9시 뉴스는 거의 20%, 제가 하는 3년 동안의 평균은 20%였거든요. 그게 훨씬 더 시청률이 높죠. 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딱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더니 9시 뉴스 편집해서 또 올라왔어요. 오늘 중요한 뉴스가 별로 없어서 이게 헤드라인 뉴스로 간다. 헤드라인 뉴스는 9시 뉴스 하면 제일 처음에 따라랑 하면서 오늘의 뭐 주요 뉴스입니다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랑 뭐 오늘 큰 사고가 나서 이랬습니다. 이런 한 4개의 주요 뉴스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 뉴스가 없어서. 그래서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게 KBS 9시 뉴스 헤드라인에 첫 번째로 나간대요. 그래서 얼른 그것도 편집을 따로 해야 되거든요. 얼른 편집을 해서 줬어요. 그래서 이게 또 올라와요. 뭐냐 이번엔 그랬더니 이거를 뉴스 9시 뉴스 예고할 때 쓸 테니까 또 만들어 달래요. 또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8시부터 계속 오늘 9시에 뭐 나갑니다 할 때 이거 뭐예요? 이게 나가고, 두 번째 9시 시작됐을 때 이거 뭐예요? 이렇게 나가고, 다음에 9시 뉴스에 나가고, 9시 뉴스 끝난 다음에 KBS 리포트 20분짜리로 나갔습니다. 이게 4번이 나갔어요. 4번 나간 다음에 전화가 왔습니다. 김문자 씨가 전화해서 뭐라고 그러시냐, 민 기자님 정말 시원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제 몇 년 동안 있었던 이 앓던 체증이 쫙 풀리는 느낌입니다. 정말 시원합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는데 이분이 정말로 시원해 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루 이틀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그러시냐, 감사해서 맛있는 거를 대접하고 싶으니까 안산집으로 좀 오시라. 그래서 갔습니다. 이제 후속 취재를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그 초등학생 그 여자 어린이 딸 하나가 있는 걸 봤고, 세 식구가 사는 조그만 안산의 아파트였고, 뭐 그러다가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러셔요. 제가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암 치료를 받아서 이 메식거리고 토한다. 그래서 음식을 먹질 못한다. 그러니 애 아빠가 모시고 가서 맛있는 걸 사드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갔습니다. 가서 돈은 제가 냈어요. 얻어먹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렇게 돈을 제가 냈는데 그 이야기 중에, 그 들은 이야기 중에 오늘 이게 중요한 첫 번째 이야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 부인이 있을 땐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사건이 취재되는 그 단초를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 이거를 억울해서, 정말 억울하잖아요. 병원장한테 갔대요. 자,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정말 잘못된 거 같네요 라고 하더니 얘기를 듣고 우리 잘못한 거 없습니다. 뭐 이러면서 속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신이 없구만, 혼나야 되겠네 이래서 나와서 보건소에다가 연락을 한 거예요. 보건소에 가서 고발을 했어요. 이런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뭐라고 하냐면, 잠깐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병원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럼 병원은 자기네들 이 변명하는 거를 올려주는 거죠. 그럼 그걸 갖고 별 문제가 없는데요 하는 거예요.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갔습니다. 똑같습니다. 대통령은 들어주겠지 하고 청와대에다 얘기를 합니다. 똑같아요. 청와대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는 보건소, 보건소는 대학병원. 처음에 들었던 걸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억울해서 그러니까 부부가 결심을 합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은, 방법은 기자다. 기자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날부터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합니다.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똑똑한 기자 한 명을 붙여주십시오 라고 하고 40일 기도가 끝난 다음에 되게 오랜만에 또 이렇게 울컥하게 오는데, 그때 전화를 한 걸 제가 받은 거예요. 자, 그날 전화를 제가 받을 거였나요? 왜? 자, 이제 좀 왜가 나옵니다. 왜 제가 걸어가는 그 시간에, 밤 11시에 왜 그때 전화가 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갔다고, 미친 사람들 전화 또 왔네 이러고 갔다고, 11시에 무슨 전화야 이랬다고요. 근데 그 전화를 저는 가서 받았잖아요. 받아서 저도 막 얘기하다가 이게 안 된다 하고 여기다 집어넣었고, 다음에 저는 세계의 특종이라고 하는 이 특종을 취재하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또 버렸고, 그런데 위에 올라가가지고 아침에 그 회의를 할 때 그 부장이 얘기를 할 때 왜 확신이 확 없어지죠? 그 잘 되고 있어. 왜 그래요? 확신이 없는데 이런 얘기가 왜 저도 모르게 나오죠? 자, 그래서 뭐 있느냐고 했을 때 네, 뭐 하나 있습니다. 제 말 전화 받은 거 그것만 생각하고 그랬잖아요. 그거 뭐 제가 생각했던 건가요? 그거 하나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뭐 하나 보고는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다음에 내려갔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무슨 소설 쓰는 줄 알지, 거기에 모든 쓰레기통을 다 비워놨는데 왜 제 것만 안 비워놨죠? 거기에 그게 발견이 돼서 그걸 갖고 어떻게 3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취재해야 되는 게 한 열흘 만에 되죠? 예? 그리고 이거 하는 거를 어떻게 그걸 찍죠? 찍어서 그걸 하필이면 그거 편집할 때 왜 보도본부장이 지나가지고, 그 아까 얘기를 안 했네. 그 부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부장이 당신 또 할 거 있습니까? 그래서 뭐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뭐냐고 물어봤으면 의료사고라고 제가 얘기를 했으면 못하게 했다. 또 의료사고냐? 의료사고는 방송사고가 날 수 있어요. 한쪽 얘기만 듣고 하다가 이쪽에서 된통 걸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거 몸 보신하는, 이렇게 어려운 거 싫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당신이 또다시 의료사고를 갖고 얘기를 한다면 난 못하게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날따라 사장회의 때문에 갔잖아요. 그걸 물어봐서 그거 하지마 이러면 난 못하는 거예요. 다음에 그 종이가 있었고 취재가 이렇게 됐고 이거 할 때 다 됐고, 그래서 4번이나 나갔고, 그 순간,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는 숨이 확 막혔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전화를 해서 지금 누구세요? 민경욱입니다. 민경욱 기자님
민경호 기자님은 지금 제 말 들어줘야 돼요. 왜요? 제가 지금 40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다음에 지금 전화한 거예요. 당신이 받았으니까 해야 돼요. 이러면 내가 과연 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고 저는 그냥 낚싯대에 딱 걸린 고기처럼 이리로 가라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됐다고요. 자,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 얘기. 기적의 첫 번째 기적은 뭐냐? 이분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이렇게 다 해서 아유 분 못 사세요 이런 분. 그분이 이 방송이 나간 다음에 아주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어요. 그리고 너무 무서운 일이죠. 자기네들이 잘못한 걸 그렇게 속속들이 제가 방송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 얘기는 해야 되겠네. 똑똑한 기자 한 명 붙여주십시오. 전 정말 똑똑한 기자예요. 제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다른 사람은 이런 일을 못합니다. 정성도 갖고 똑똑하고 정의감도 있고 다음에 아내가 뭐 의사이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게 갖춰졌기 때문에 제가 적임자인데 그게 쫙 지나가다 전화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서 저 병원에다가 가서 얘기를 해요. 나왔다. 이 사람들 벌써 알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3천만 원을 받아냅니다. 3천만 원 내놔 이게 아니고 그때까지 이분이 쓴 치료비, 수술비가 3천만 원이에요. 나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 엄청난 의료사고가 해서 내가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준 거를 다 다시 내놔라. 그래서 그 저 병원에서 줍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다른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습니다. 아까 봤을 때 다 죽어가는 사람. 이분이 5년 넘게 사셨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기적 속에는 많은 게 있는데 일단 이게 기적입니다. 이분이 지금 살아계실까요? 돌아가셨어요. 최근에 궁금해서 또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했을 때가 있는데 그 금방 돌아가셔요 라고 하는 사람이 5년 넘게 사셨으니까 뭐냐? 하나님의 기적. 자기에게 매달려서 살려주십시오 하다가 이 기도가 응답이 돼서 또 자기네들이 생각한 거예요. 명철이 간 거죠. 기자가 아니면 대통령한테 물어봤는데도 안 된다고 하니 기자가 이거를 까발려서 사람들에게 알려서 자극을 주고 억울한 걸 풀어줘야지 내가 고칠 수 있다. 이런 믿음에 전화를 했는데 제가 받은 거죠. 모든 게 잘 풀렸어요. 제가 한 건가요? 아니죠. 저기 쓰레기통도 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이거를 썼다면 사람들이 소설인데 소설 너무 빤하게 썼다.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을 막 써가지고 아무리 소설이라 해도 이건 재미가 없다고 그럴 거예요. 하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살리셨어요. 그리고 5년 있다가 돌아가셨지만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치료를 원하는 그 자신의 딸, 믿음이 좋은 그 딸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건 뭐냐?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쓰임을 당했잖아요. 기적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았어요, 도구로. 그것도 나중에 알았잖아요. 그 사람이 미리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늘 40일 기도 끝나서 전화 받았으니까 당신이 해. 이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다 했는데 끝난 다음에 사실은 네가 이렇게 내가 했을 때 하나님 붙여주셔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온 거다. 이런 기적의 도구로 저를 쓰셨어요. 그걸 알고 나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 조화를 전부 다 알 수 있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믿음의 딸을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살려내셨구나.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 이제 나한테 과제가 생겼는데 나는 분명히 김문자 씨의 하나님을 보았다. 이제 나의 하나님만 찾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31분까지 한다 그랬나요? 31분.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됐어요. 제가 노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그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예, 조금 더 낮춰서 했으면 삑사리가 안 났을 텐데 다음에 더 열심히 연습해서 들려드리고 하고요. 이 노래는 제가 20대 총선 때 국회의원이 되려고 할 때 거리에서 수천 번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제가 인천 시립 어린이 합창단이었어요. 그 옛날에 초등학교 때 배운 건데 지금까지 잊지 않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새벽에 나가서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데 9시에 나가면 될 거를 이제 후보들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9시에 나갔더니 이 사람 8시 59분에 와요. 그래서 8시 반에 왔더니 다음에 7시에 오고, 그래서 새벽 4시까지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인사를 하려고 해도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도 그때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그 추운데 기다리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 부르면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를, 제가 그럴 자격이 있으면 국회의원 시켜주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간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셨고 저를 기적으로 써주셨던 그 말씀을 여러 사람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됐어요. 된 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간증하려고 막 돌아다녔어요.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첫 번째, 인천에 가면 숭의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한 번 했고, 또 명성교회라고 서울에 있는 거 말고 수원에도 또 명성교회가 크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2번 했고, 다른 데서 하는데 어떻게 간증을 하고 싶어도 할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목사님들이 가만히 보니까 정치인이거든. 와서 이 사람 얘기를 시키면 정치 얘기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끝에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백방으로 막 애를 썼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고민 몇 군데를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이제 한번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막 애를 끓이다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나를 여기저기 세워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한 게 2016년이죠. 2016년인데 2020년 6년 됐는데 지금은 이 얘기 해달라고 막 말씀들을 하세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 정치 얘기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잖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안 부르더라고요. 제가 좀 불러달라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를 수천 번 부르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던 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주신 우리 황 목사님, 우리 김 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하나는 벌써 이루어진 기적, 하나는 이제 지금 진행돼서 여러분과 함께 보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공천에서 2번 떨어졌습니다. 한 선거에서 공천에서 2번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떨어지면 끝이에요. 근데 한 번 떨어졌다가 살아났는데
다시 또 죽여서 또 살아났어요. 2번 살아났을 때 사람들이 농담 삼아 여러 가지 저기를 붙여줬어요. 별명을 붙여줬는데 호떡 계속 뒤집었다고. 다음에 포스트잇 띄었다 붙였다 띄었다 붙였다 했다고. 오뚜기 아무리 떨어뜨려서 일어났다. 다음에 이건 순전히 농담인데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보다 더한 사람.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예수님 한 번 부활하셨는데 저는 2번이나 부활했다고.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보다는 이번 선거가 굉장히 어렵구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거라서 나를 이렇게 2번이나 죽였다 살리면, 죽였을 때 사람들이 막 난리를 쳤어요. 아니 민경을 왜 떨어뜨리냐 말이야. 거기 왜 여태까지 우파의 가치 개념 이것을 높이느라고 얼마나 애를 쓴 민경욱이를 왜 떨어뜨려서 난리가 났어요, 전국에서. 그래서 살렸는데 또 죽이니까 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2번 정도 더 그렇지 않아도 유명한 사람을 더 유명하게 해야지 비로소 붙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선거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죽었을 때 죽으면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선거에 못 나가니까 다른 사람이 저 대신 후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정치적으로 사망했죠. 그게 15일이었는데 15일 동안 전 뭘 했냐?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새벽 기도를 다니는데 여기저기 새벽에 돌아다녀요. 낮에는 못 돌아다녀요. 당신 떨어졌는데 왜 다녀요? 이럴까 봐. 그래서 새벽 기도를 다니는 제 마음속에는 확신은 있었어요. 반드시 이번에 내가 공천받아서 국회의원이 된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고통을 주는 거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새벽에 깜깜할 때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내용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총선 뒤에 우리나라에 불어닥칠 정치적 광풍 속에서 기적을 이루는 작은 도구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와, 지금 민경욱이 하는 일을 딱 맞춰가지고 그때 기도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천만에 저는 그게 아니에요. 입으로 나온 저의 기도는 그렇지만 이 기도의 뜻은 뭐였냐면, 하나님, 저를 이번에 당선시켜 주실 거죠? 그럼 제가 초선이 아니고 이제 재선이 됩니다. 초선 때도 열심히 했는데 재선 때는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재선이 되면 저만 당선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당이 보수가 원내 과반을 차지해서 이제 이들이, 나쁜 사람들이,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악법을 전부 다 개정하는데, 제가 개정을 하게 되면 막 싸우고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나는 속에서도 제가 강력하게 막 나가서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다음에 법을 나쁜 걸 고치고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제 대선이 있으니까, 지나간 대선이 앞으로 남았으니까 재선 의원으로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 이번엔 더 큰 능력으로 재선 의원으로, 지난번에는 대통령이 험한 일을 당하셨지만 그렇지 않게 하는데 제가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런 기적 속에 제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저를 써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2번의 그 공천 학살을 견디고 입 후보를 했는데 제가 떨어졌어요. 전혀 떨어질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스스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여러분, 좌파와 우파가 있어요. 좌파와 우파는, 좌파가 우파되고 우파가 좌파되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좌파는 좌파대로 계속 살다가 죽습니다. 우파는 우파대로 그렇게 하고, 이 세상의 이치예요. 거의 비슷해요. 30, 30 가운데 중도가 한 40. 그래서 좌파가 있다가 갑자기 우파로 가는 거 아니에요. 좌파가 있다가 이상해서 중도에 있다가 다시 우파로 가는 거예요. 우파도 이상해, 그래서 중도에 있다가 좌파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40, 40, 20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30, 30, 40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하지만 좌파와 우파의 세력 균형은 대개 비슷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원칙 가운데 하나가 구도입니다. 구도. 제가 우파의 동네예요. 24년 동안 제 지역에서는 우파 정치인만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런 24년 동안에 정말 우파만 뽑아줬던 동네에서 우파는 저 혼자만 나왔어요. 좌파에서 2명이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무조건 우파가 이깁니다. 좌파 동네에서도 우파가 하나 나오고 좌파가 둘이 나오면 우파가 이깁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30을 나눠 가져요.
2명이 나오면 이쪽은 그냥 있는 사람들이 다 찍고, 그게 그냥 교과서 같은 겁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됐나요? 제가 있었던 동네는 우파를 24년 동안 찍어줬던 데인데 저 하나 나오고 저쪽에 둘이 나왔어요. 그럼 둘이, 한 분은 유명하고 한 사람은 좀 존재가 미미한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 그냥 이 사람이 안 보이니까 이 사람 뽑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천만의 말씀. 그게 누구냐 하면, 자, 이번에 당선된 사람은 정일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말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정의당의 대표를 했던 이정미 대표예요. 이정미 대표가 무려 18%를 끌어갔어요. 18%를 끌어갔어. 그러니까 아주 비등비등하게 싸운 거죠. 그런 속에서 우파는 떨어지고 좌파 둘 중에 한 사람이 붙었다? 우파 동네가 하루아침에 61%나 좌파를 뽑아주는 동네로 변했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떨어진 다음 날 저는 10번의 여론조사에서 계속 1등을 했어요. 다음에 출구조사에서 1등으로 발표가 됐어요. 밤 동안에 계속 1등 달렸어요. 새벽에 꼬르륵 하더니 사전투표를 까는데, 아니, 이 당일 투표는 이만큼이고 사전투표는 요만큼이에요. 당일 투표 이만큼에서 제가 3,000표를 이겼거든요. 근데 요만큼 있는 사전투표에서 6,000표를 졌어요. 그래서 끝에서는 3,000표를 제가 지게 된 거예요. 좀 이상하죠? 이 큰 데에서 3,000표 졌는데 요만한 데서 6,000표를 져가지고 결국은 3,000표를 진 것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진 것에 대해서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제가 얻은 사전투표를 한번 봤더니, 사전투표에 둘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전 관내 투표, 하나는 사전 관외 투표. 사전 관내 투표는 뭐냐면, 나는 투표하는 날 놀러 갈 거야, 그래서 미리 투표할래, 내 지역에서. 그런 사람들이 사전 관내 투표에, 이게 또 많아요. 사전 투표 중에서 그 사람들이 많아. 그럼 사전 관외 투표는 뭐냐? 사전 관외 투표는 군대 간 사람들이 찍는 거예요. 그다음에 출장 간 사람들이 미리 보고하고 찍고 이런 거야. 그래서 적습니다. 자, 그래서 그 표를 살펴봤더니 어떻게 나왔느냐? 제 거요. 사전 투표 중에 사전 관내 투표를 100이라고 할 때 사전 관외 투표를 봤더니 39예요. 비율이 100대 39. 하나도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근데 옆에 봤어요. 당선된 민주당 후보 봤더니 정일영, 그 사람의 사전 관내 투표를 100이라고 할 때 사전 관외 투표도 39예요. 이건 이상해요. 그렇게 맞추려고 해도 안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 약속을 해서 하고, 전국에 있는 군인들 중에 야, 너 하고 너 하지 말고 너 하고 너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맞춘다 그래도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런데 옆에 있는 이 이정미 후보, 정의당의 대표였던 이분은 사전 관내 투표를 100이라고 할 때 사전 관외 투표가 39. 세 명이 똑같아요. 100대 39, 100대 39, 100대 39. 자, 이거를 놓고 우리들은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숫자를 보고 평생을 연구를 하는 그 통계학자들이 있죠. 통계학자들이 중에서 제일 똑똑한 분, 서울대학교의 박성현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학술원 원장까지 하신 한국에서 제일 똑똑한 분이에요. 통계학 교수님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조선일보 통단 인터뷰를 통해서, 이거는 두 가지 경우다. 한 지역구에서 3명의 관내와 관외 투표의 비율이 3명이 똑같을 수 있는 확률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하셨거나 아니면 100% 조작이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그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100% 조작이란 얘기죠. 100% 조작이에요. 자, 그거를 아무리 사람들한테 다 보였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안 돼. 하나님 뭘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추를 속이는 사람 싫어한다고 하셨어요. 추가 뭡니까? 표예요, 표. 4년 동안 그 사람이 한 걸 보고 표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표를 주는 거예요. 그럼 표를 많이 받은 사람 무거워야죠. 그 추는 정당해야 돼요. 근데 추를 속인 거예요.
자, 그 추를 속인 거가 있어서 하나님이 딱 뿌렸어. 야, 이거 봐. 눈 있는 사람은 봐라. 이게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러면 뭐해? 알아야지 보이죠. 알아야지 보일 거 아니에요. 저는 알았어요. 그 김문자 씨가 똑똑한 기자 한 명을 보내주십시오 했을 때 제가 하나님이 점지해서 제가 그 시간에 지나가게 됐듯이 이번에도 전국에 사전 관내와 관외가 똑같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교안, 이낙연, 종로에도 둘이 사전 관내와 관외 투표의 비율이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알지를 못하니까. 이게 뭐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기자를 하면서 이 41개 건설 일군 건설업체가 통계, 컴퓨터, 확률 이런 걸 이용해서 입찰 내역서 41개 가짜 입찰 내역서를 갖고 사기를 친 거를 사기를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벌써 정규 분포가 뭔지 이상한 게 뭔지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걸로 제가 방송 대상을 탔습니다. 1년에 딱 한 명 뽑는 방송 대상 중에 보도 기자상을 탔어요. 그러니까 특종상을 탄 거죠.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뭐냐? 또 이런 게 있어요. 인터넷 뱅킹 지금 많이 쓰시죠. 인터넷 뱅킹이라는 게 아주 편리하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인터넷 뱅킹을 잘 쓰는 사람들이 없어요. 믿기도 하고 기술도 빠르고 편리한 걸 좋아하고. 그런데 이쪽에 2천만 원 보냈는데 받은 사람이 못 받았다고 그래요. 돈은 나갔는데. 그런 게 몇 군데에서 막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저한테 취재를 한번 해달라고 왔어요. 그런 게 있다고. 저는 완전히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지금 똑같습니다. 부정선거가 어디 있어 하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랬더니 정말 있대요. 그래서 아유 가라고, 나 바쁘다고. 다음날 밥을 먹는데 그 사람이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때 그거 취재해달라고. 아니 이 사람도 아직 정치인 못하네. 가세요. 다음번에 또 있는데 또 왔어요. 당신 정말 대단하다. 그럼 이렇게 하자. 보는 게 믿는 거니까 당신이 내 앞에서 돈을 이리로 붙이는데 저리로 가는 거 한 번만 보여줘라. 그럼 내가 그걸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랬더니 가더라고. 연락이 왔어요. 갔어요. 갔더니 정말로 돈을 이쪽으로 붙이는데 이쪽으로 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그게 뭐야.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돈을 붙이려면 OTP 지금도 있죠. OTP 기계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거. OTP가 영어로 뭐냐면 One Time Password. 원타임 패스워드예요. 원타임 한 번만 나오는 암호 이런 거예요. 한 번 딱 누르면 53876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로 해서 그거를 이제 검사를 하면 그 사람이 맞는다. 그래서 이제 통과가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자, OTP 이렇게, 자, 누구한테, 당신은 누구십니까? 민경우. 당신의 계좌번호는 얼마를 보내십니까? 얼마. 다음에 비밀번호 넣으세요? 다음에 누구한테 보낼 겁니까? 너 누구한테 보내요? 그 사람의 계좌번호는 뭡니까? 계좌번호 보내. 다음에 자, OTP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주머니에 꺼내가지고 탁 눌러. 그러면 뭐 나와요? 53876 이러면 53876 하고 딱 기다리면 드르르 하다 말고 갑자기 띵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입력에 오류가 생겼으니까 OTP를 다시 한번 입력해 주십시오. 이래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지? 이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딱 눌러요. 그래서 나오는 거를 또 띵띵띵띵띵 하고 누릅니다. 그럼 이제 짠 하고 2천만 원이 송금됐습니다. 이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띵띵띵띵띵 하고 처음에 암호를 보냈을 때 해커들은 그 암호를 가로채요. 그 다음에 그 암호를 가로챈 거를 자기네 계좌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돈을 이쪽으로 가져가요. 인터셉트 네다바이 해가지고 샥 가져가요. 다음에 그러면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짧은 시간 동안에 뭘 하냐면, 자, 다시 한번 입력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원타임 패스워드로 알아가지고 한 번만 나오는 패스워드 기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 미니트 패스워드라고 하는 게 맞아요. 1분 동안은 10,000번을 눌러도 똑같은 게 나와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해커들은 그 짧은 시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입력을 시키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 2, 3, 4, 5였는데 다음번에 하는 게 또 1, 2, 3, 4, 5가 아니고 다른 게 나오면 사람들이 이거 뭐 잘못됐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장치, 잠깐의 시간을 얻을 수 있는 그 시간을 그렇게 2번 입력하라고 하면서
그 사이에 돈을 빼가는 겁니다. 그때 제가 얻은 교훈이 뭐냐? 이 해커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다. 두 번째, 이 랜선. 지금 랜선도 필요 없어요. 다 무선으로 하니까. 랜선은 해커들의 놀이터다. 이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 다큐멘터리를 2개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2번 했으니 저는 이 KBS에서 해킹에 관한 한 1인자였어요. 아까 확률도 나왔고, 예? 이런 게 미리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비된 사람한테 2개가 아니고 3개를 줬어요. 딱 전국에 3개가 똑같은 건 저희밖에 없었다고요. 이러니 뭐예요? 그때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했을 때 선거 뒤에 대한민국에 불어닥칠 정치적 광풍 속에서 기적을 이루는데 작은 도구로 써주십시오, 이 얘기를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생각하셨을 거예요. 너 참 말 잘했다. 저는 사실은 재선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였는데 그게 아니고 너 그 얘기 했지 그대로 할 거야. 지금 선거 뒤에 물어닥친 광풍이 뭡니까? 부정선거죠. 추를 속이는 사람들을 미워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참다 이제 못 참은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는 놈은 들어라 해서 흩뿌려 놨는데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랐고, 제 지역에는 3개나 주시면서 봐봐, 이건 누가 봐도 조금만 생각하면은 네가 알 수 있잖아. 넌 전에 이런 것도 취재했잖아. 너 알 수 있잖아.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파고 들기 시작한 겁니다. 뭘 갖고? 확신을 갖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확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지금까지 싸워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공천에서 떨어졌으면 이 부정선거에 대해 싸울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왜냐? 아니, 당신은 선거에도 나서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부정선거야, 이럴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당선이 됐으면 이걸 쳐다볼까요? 안 쳐다봤을 거예요. 예? 부정선거 얘기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지금 저한테 손가락질 하듯이 저건 뭐 떨어져 놓고서는 막 지저분하게 얘기 안 해. 뭐 지금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듯이 쟤도 뭐 또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그 공천에서 살리시고 반드시 붙어야 되는 데에서 떨어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일을 담당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그리고 요걸 얘기를 해야죠. 자, 그러면 왜 기적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저는 이게 연거푸 2번의 기회를, 이 기적을 맞이하게 하셨을까요? 예를 들면 김문자 씨를 살리시는 그 큰 기적에 제가 도구로 뺑뺑뺑뺑뺑뺑 돌면서 정신없어가지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게 기적인데 내가 쓰임을 받았구나. 그게 큰 감동으로 왔었는데 왜 지금 이번에 전국에서 딱 하나 깨인 정치인으로 부정선거를, 그때 뭐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여기 조양건 본부장이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다른 데 가셨나? 조양건 본부장 이런 분들, 또 여기 뭐 김재수 장로님 이런 분 몇 분들께서 이건 부정선거가 좀 이상해. 극소수였습니다. 극소수. 그런데 확신을 갖고 해서 지금 어떤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알아요. 그리고 이번에 0.73%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다음에 이 자체가 부정선거의 증거예요. 왜냐? 이 정권을 바꿔야 된다는 여론조사가 15에서 20% 높았어요. 계속 높았어요. 계속. 근데 어떻게 그게 투표할 때만 0.73, 1도 아닌 0.73으로 줄어듭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부정선거, 이번에 표 차이가 24만 표입니다. 무효표가 몇 표? 30만 표예요. 평소에 그 사람들 같았으면 30만 표가 무효인데 자기네들이 24만 표 차이로 졌는데 이걸 저 졌습니다, 이럴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근데 미리 졌어요. 손 들었잖아요. 왜? 이걸 가지고 평소 같으면 재검표하자 그래야죠. 재검표하자고 할 수 있나요? 못하지. 하면은 다 이상하게 쏟아질 텐데. 자, 이렇게 두 가지의 기적을 만들어 주셨어요.
왜 제 주위에서 한 번은 제가 직접, 두 번 다 직접 쓰임을 받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홍복을 주시나? 물론 이게 고통, 다음에 멸시, 조롱, 뭐 이런 대상이 돼서 굉장히 힘들었죠.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했을 정도니까요. 외로움, 괴로움, 막 힘든 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조롱. 예. 그런데 두 번을 해주신 이유를 최근에 묵상하면서 찾아냈습니다. 뭐냐? 첫 번째 김문자 씨의 기적이 있었기에 두 번째 저한테 주신 소명을 저는 받아들인 거예요. 예. 이걸 만약에 첫 번째 게 없었으면 두 번째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랬을 거예요. 하지만 미리 저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준비시키신 거예요. 준비시키셨기 때문에 두 번째 왔을 때 제가 이 소명을 받겠습니다. 근데 제가 제 입으로 기도를 했으니까 이건 저의 운명이군요. 제가 소명을 받겠습니다. 모든 것이 저를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이 보이시니까. 이런 저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6월 28일 재검표가 있었을 때예요. 이 선거가 이상하다 그러면 손들면 국가는 6개월 안에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하여금 재검표를 하고 재판의 결과가 나오도록 합니다. 그게 공직선거법 225조입니다. 선거 무효소송, 당선 무효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선거가 이상하면 항상 이의 제기를 해라. 가장 똑똑한 대법관들로 하여금, 다른 데는 다 3심입니다. 일반 법원, 항소법원, 그다음에 대법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대법원 대법관들한테 이걸 심의하게 하고 그것도 6개월 안에 180일 안에 딱 끝나게 해주겠다. 이 원칙은 1948년부터 지금까지 깨지지 않았었어요. 이번에 깨졌습니다. 선거 한번 끝나면 손드는 사람이 없거나 한 명이 있거나 제일 많을 때 4명이었어요. 이번엔 얼마예요? 125명이 선거가 이상하다고 손을 들었는데 어떻게 2년이 지날 때 6개월 안에 끝내라고 그러는데 2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판결을 안 합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바로 이게 부정선거의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도 이제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6월 28일 재검표, 확신을 갖고 재검표를 위해서 싸우고 6개월 안에 해야 되는 걸 1년 2개월 만에 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제 6월 28일 하니까 6월 29일부터 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전에 나를 비웃었던 많은 사람들이 민경욱이 옳았네 라고 얘기해 줄 것이다. 이제 6월 28일이면 정말 그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동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목사님들 계실 때 제 이 말씀을 붙들고 들어갔습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해봐 이래가지고 시켰는데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떨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붙들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신기하게 이게 맞으면 안 되는데 딱 맞아요. 거의 맞아요. 딱 맞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심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들어가면 딱 개표를 하면 막 틀려야 되는데 왜 이게 거의 맞게 나와. 그래서 제가 낙담을 했습니다. 낙담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거죠? 뭐가 발견됐죠? 1000장의 일장기 투표용지, 다음에 배춧잎 투표용지, 이런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맞추기가 힘드니까 맞추는 과정에서 그런 가짜 투표용지가 들어간 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의 진상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쪽에서 0.39라는 이런 이상한 통계적 수치가 실제 표로 이 사람들이 막 꾸겨 넣어서 이걸 맞추려고, 안 되니까 맞추려고 하다가 이상한 표, 시간이 없으니까 막 불량표가 나온 것이 바로 일장기 투표용지 1000장, 배춧잎 투표용지, 접히지 않은 투표용지, 뭐 별별 붙어있는 투표용지, 이런 것들이 막 나온 겁니다. 제가 약간의 실망을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있을 때 그것은 바로 어떤 것에 자극을 주고 사람들을 움직였습니까? 대표적인 분, 황교안 대표. 황교안 대표는 그 전에는 신경 안 썼어요. 그러나 그걸 보신 거예요. 6월 28일. 이거 뭐야? 이거는 내가 공안검사를 내가 평생 동안 해왔는데 내가 1등인데 부정선거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네 하고
그분들을 붙이신 겁니다. 붙여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도 2년 동안 김재수 회장님 잘 아실 겁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을 때 우리 2년 동안 수천 명 모이다가 결국 한 명, 제가 혼자 막 떠들어야 되는 때도 있었어요. 그때 경찰이 여기 올라가서 저한테 삿대질하고 같이 싸우고, 그런 정말 저를 없애기 위해서 막 그럴 때 그걸 참아 넘기고 10명, 다시 100명, 그다음에 2000명, 500명 이래가지고 지금에 이르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까지 싸웠던 그런 거에 원군을 얻게 돼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마칠 때가 됐어요. 시간이 약간 지났어요. 그런데 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요 마지막 게 있으니까. 네, 요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 요거는 좀 이따가. 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께서 아까 제가 한 얘기를 이렇게 들으시다가도 저거는 잘못 얘기했네, 이런 게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안 하셨죠. 제가 3월 9일 날 투표를 하고 다음 날 쓰러졌습니다. 쓰러졌는데 저의 생존 가능성이 40%였어요. 그 전에 이미 병이 있었는데 선거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해서 아픈 걸 얘기하지 않고, 코로나 걸린 걸 얘기하지 않고 투표를 했는데 10m를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10m 걷고 앉아있다가 사람들이 저 사람 아픈 사람 이럴까봐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걷고, 이래서 간신히 투표를 하고 쓰러졌습니다. 쓰러져서 병원 응급실에 갔더니 응급실에서 얘기하는 게 두 가지가 놀라웠는데, 코로나의 중증입니다.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 우리들이 저기가 있어요. 염증이 다들 있습니다. 몸에 0.3%, 몸무게 0.3%는 염증이 그 정도는 정상치예요. 0.3% 그건 정상치입니다. 근데 제가 0.3이 정상인데 저의 염증은 9였어요. 9. 정상의 30%가 아니에요. 30배나 위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날 가능성이 40%였어요. 갑자기 쓰러졌는데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이 폐렴이 걸린 거예요. 허옇게 이게 전부 다 이쪽 왼쪽에 해서 숨을 못 쉬었어요. 이렇게 이거 엑스레이를 찍으려면 하고 참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이렇게 될 정도로. 그래서 죽을 그 경지에 이르렀죠. 그래서 아주 그냥 사경을 헤매일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중환자실은 3분만 들어올 수 있어요. 세 종류의 사람들만. 첫 번째 의사 선생님, 완전히 우주복 같은 거 입고 와야 돼요. 두 번째 간호사 선생님, 세 번째 청소부. 근데 그 청소하는 분이,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청소하는 분이 쭉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청소하면서 혼잣말로, 딱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이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과 똑같아요. 다음에 세 번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지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김문자 씨의 하나님을 보았다, 이제 나의 하나님만 찾으면 된다라는 정말 바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내가 9시 뉴스 앵커 출신인지 누군지 몰라요. 막 여기다 이렇게 막 꽂고 있으니까 누군지 몰라. 근데 그분이 꼭 죽게 생겼다 하는 사람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한테 딱 한 번만 기회 더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여반당이라는 얘기죠. 손바닥을 뒤집는 것과 똑같아요. 세 번째, 제가 찾았던 얘기가 거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민경욱 너의 하나님이지 김문자 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둘이야? 저분에 있고, 이게 너를 살아서 너를 기적의 도구로 쓰시는 너의 하나님이야.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이야. 너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천사 같은 그분을 보내서 얘기해 주셨고, 저는 생존율 40%의 그 고난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죽이셨다가 살렸나? 이제 네가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한번 여기 딱 죽이다가 내가 너를 다시 살린다, 이러셨나? 아니면 기특하게도 저의 생각은 그랬어요. 제가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별로 적다고 그랬을 때, 이게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정권이 바뀌었어. 내가 죽으면 사람들은 기억해 줄 것이다.
그 사람이 바보 또라이인 줄 알았는데 결국 그 사람이 열심히 싸워서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됐고, 사전투표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있어서 들은 사람의 비율 때문에 0.73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저들의 부정선거 기도에도 불구하고, 의도 시도에도 불구하고 뒤집어서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 그러니 민경욱은 의인이었다. 민경욱은 그래도 옳은 이야기를 했다. 조롱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내가 받겠구나, 죽어도.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있었다고요. 제가 생각해도 기특한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경우가, 너는 내가 준 소명을 받았어. 그래서 소명이 이루어졌어요. 뭐냐? 몇 명만 알고 있었던 거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거기 동조를 해서 이 부정선거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바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살려주신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살아서 세상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5월 23일 날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6개월 안에 끝나야 되는 게 2년 넘게 해서 이제 끝에 와 있습니다. 5월 23일이 결심이라고 해서 마지막 재판이에요. 다음에 한 번을 더 열어서 판결을 합니다. 땅땅땅. 그 열리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재판에 증인이 나와야 돼요. 증인은 누구냐? 천장에 이 배춘입 일장기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그 위치에 있었던 투표 관리관이 와야 됩니다. 그 사람은 이걸 찍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상한 투표용지를 이렇게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도장이 그냥 빨갛게 일장기에 있는 거 가운데 있는 원처럼 빨갛게 된, 완전히 빨갛게 된 거를 천장 찍을 수 없습니다. 옆에 사람이 말려요. 다음에 천장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걸 받아가는 사람이 항의를 해요. 이거 뭐예요? 다시 찍어, 이래야 된다고요. 근데 그 천장이 이상하게 나왔는데 이 중앙선관위 뭐냐면 누가 여기서 찍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증인으로 불러서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 돼요. 당신이 이걸 찍었습니까? 그 사람이 입에서 아닙니다 한마디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세상에, 이게 천장이 이상한 데서 들어온 거구나. 개표장에도 없었고 투표장에도 없었던 천장을 누군가가 만들어서 집어넣었구나라는 정말 중요한 증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증언하는 사람이 지난번에 나오게 돼 있었어요. 지난번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증인 신청을 했더니 받아줬고, 대법관들이 출석 통지서를 보내야 돼요. 이 사람한테, 관리관한테 보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달라고 그랬더니 중앙선관위에서 안 줬어요. 못 오게 하려고. 대법관이 달라고 그랬는데도 안 줬어요. 줄 수 없다고. 그래서 안 나왔어요. 지난번에. 이번에 다시 한번 나와라 하고 5월 23일 날 재판을 여는 겁니다. 거기서 그분이 나오시면 됩니다.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감람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어요. 추종자들이 있을 때 그분들이 소리치면서 얘기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왕이 오셨다, 지극히 높은 것의 영광,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바리새인 맞나? 예, 그분이 감시를 하던 비판자들이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당신 저 사람 조용히 시키쇼. 거짓말하잖아. 당신 왕이 아닌데 왜 왕이래? 잘못된 거야. 조용히 시키세요. 이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 뭐냐 하면 이 증인의 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막을 수 있어요. 그들이 했듯이, 막으라고 했듯이. 그러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 사람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저분이 메시아라고 말하리라, 소리 지르리라 하는 것과 똑같이 지금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가짜 투표용지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이 선거는 부정선거였습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5월 23일 다음에 곧 있을 판결은 2년 동안 우리들이 싸워왔던 자유민주주의의 제도에 꽂힌 선거, 공정하고 투명한 공명선거를 지킬 수 있느냐 아니냐의 기로에 서게 되는 큰 분수령이 됩니다. 3.15 부정선거 때는 사람들이 피를 흘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피 없이 2년 동안 싸워왔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리고 땀도 많이 흘렸어요. 하지만 피는 아직 안 흘렸어요. 토마스 제퍼슨이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산다. 그런데 그래서 나는 성숙한 민주주의 제도가 이제 피를 먹지 않아도
잘못된 제도로 고칠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왔다라고 믿으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잘못된 판결을 한다, 토마스 제퍼슨은 또 얘기했습니다.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국민의 의무가 된다 이랬습니다. 이게 잘못되는 순간 우리는 거리로 뛰쳐나가서 잘못된 부정된 이 정의를 되찾기 위해서 싸울 것이고, 그때 다시 한번 그 토마스 제퍼슨이 얘기했던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산다는 그 얘기를 우리가 몸으로 실천해야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세계 많은 나라, 특히 미국도 부정선거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을 때 아무도 얘기 듣지 않아서 미국에 가서 제가 석 달 동안 2번, 한 번에 석 달, 한 달 동안 거기서 싸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Be aware or be next. 너희들이 정신 안 차리면 다음번에 너희들이 부정선거의 희생양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11월 3일 저들의 대선 이전에 있는 일이었어요. 얘기 안 들었죠? 부정선거로 난리가 났죠. 부정선거 있었다는 거 안 믿으시면 안 됩니다. 미국에 제가 워싱턴 특파원이었는데 이번에 가서 그것만 취재했어요. 부정선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고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고쳐서 이 전 세계에서 이 추를 속이려고 하는 부정선거 집단, 이 집단에 맞서서 그들을 단죄하고 우리가 체제를 지킬 수 있는 그 훌륭한 민족으로서 이름을 드높이길 바랍니다. 많은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